안녕하세요. 저는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40대 여성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항상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주는 건 부모로서 물론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못난 사랑으로 인해 파국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제 시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지내셨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3살 어린 남동생과 집에 둘이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초등학생 때부턴 늘 제가 남동생을 챙겨야 했어요. 처음엔 동생을 매번 데리고 다녀야 한다는 게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 둘이서 쌓은 추억들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은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얼마나 억수같이 오던지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집에 가는 내내 우산을 꽉 잡고 가는데도 우산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낮이었는데도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으니 마치 저녁이 된 것처럼 주변이 어둑어둑해졌죠. 그래서 서둘러 집에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동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비에 젖은 상태로 우산을 들고 저한테 뛰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놀라 부르니까 남동생이 절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누나, 어? 누나 우산 괜찮네? 에이, 누나 우산도 날아갔을까봐 온 건데. 뭐야, 너 그럼 집에 있다가 나온 거야? 옷은 또 왜 그래? 왜 옷이 다 젖었어? 아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산 날아가서 없어. 누나도 그럴 것 같아서 나왔는데 다행이다. 누나, 얼른 집에 가자. 나 배고파. 라면 끓여줘. 전 이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늘 철없고 개구쟁이인 남동생이라 제가 매번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 걱정을 해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남동생은 정말 의젓하게 잘 자라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한 아이로 컸습니다. 남들은 남매지간이라고 하면 어릴 적에 정말 많이 싸웠다고 말하지만 저흰 사실 둘이 많이 의지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도 했고요. 사실 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베이킹을 하는데 취미가 생겼어요. 혼자서 쿠키를 굽고 빵을 만드는 게 참 재밌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정말 심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다 보니 부모님은 베이킹을 그저 취미로 두고 제가 공부에 집중하길 바라셨죠. 워낙 반대가 심하다 보니 저 역시 선뜻 제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으론 이 꿈을 항상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할 때면 집에서 늘 쿠키를 만들고 빵을 굽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꿈을 접지 않도록 응원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답니다. 누나, 이 아까운 재능을 왜 그냥 놔두려고 그래? 엄마랑 아빠가 공부하라고 해서 그런 거야?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야, 공부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 이렇게 쿠키 하나 구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빵 만드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 만드는 거지만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하나만 선택해야지. 누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재료로도 엄청 맛있게 잘 만들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누나, 난 누나가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해. 누나 꿈 포기하지 마. 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누난 이렇게 재능도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때 남동생의 말은 이상하게 제게 힘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전 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성화에 대학에 진학하긴 했지만 대학에 가고 나선 더 꿈에 대한 열망이 강해졌고 결국 전 부모님께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심했어요. 신이야, 빵 굽는 거야 나중에 취미생활로 마음껏 할 수 있잖니. 대학도 입학했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야. 제빵에서 가게 낸다고 해도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꼭 그걸 해야 되겠니? 엄마, 난 제빵사가 꼭 되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그럼 일단 취업 먼저 하고서 그때 돼서 생각해. 지금은 네가 아직 어려서 그걸 잘 모르는 거지. 사회 나가면 얼마나 험난한데 꿈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땐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존경했던 부모님이 제 꿈을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설득해 준 것도 바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부모님 설득을 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전 대학 졸업을 하고서 뒤늦게 제빵사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었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저도 쉽지 않았어요. 전부터 배웠던 것도 아니었고, 취미 생활로만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 옆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게 남동생이 응원을 해줬답니다. 심지어 학원비 때문에 고민을 할 때 남동생이 제 학원비를 내준 적도 있었어요. 누나, 이거, 누나 이번 달에 다리 다쳐서 아르바이트도 별로 못했지? 이번 달 학원비는 내가 내줄게. 뭐? 아, 아니야, 괜찮아. 학원 좀 쉬면 되지. 너 일하는 것도 바쁜데. 무슨 소리야. 누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대신 나중에 누나 진짜 제빵사 되면 나한테 빵은 공짜로 주는 거다. 알았지? 내가 누나 제빵사 되는데 한몫한 거니까. 그래, 알았어. 누나가 꼭 훌륭한 제빵사 돼서 상진이 넌 공짜빵 실컷 먹게 해줄게. 그렇게 동생의 도움으로 전 여러 자격증들을 취득했고, 한 베이커리에서 몇 년을 일하다 딱 30살이 되어 작지만 소중한 제 베이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아주 작은 빵 가게였지만 내가 직접 만든 빵과 쿠키들, 그리고 디저트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은 절 인정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게 전 남동생 덕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전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그 남자 매일같이 평일 저녁 시간에 저희 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주민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자주 보다 보니 친해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퇴근하면서 매일같이 제 가게에 들렸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그렇게 전 그 남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성실하고 성격이 순한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면서 목소리 한번 커져본 적이 없었고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순한 사람과 전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처음에 친정의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했을 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딱 인사를 갔을 때 남자친구가 정말 한눈에 보기에도 손부터 발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오히려 부모님은 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머, 아,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 풀어요. 난 우리 신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우리 신이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어허, 아이, 난 우리 사이가 좀 남자답고 씩씩하면 좋겠는데. 그래, 자네 술은 좀 하는가? 난 술 잘 마시는 사이가 좋은데. 네, 술 잘 마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 짓궂은 아빤 그날 남자친구와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아빠가 권하는 술을 한 번 거절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먹던 남자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술에 취해
바로 뻗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빤 술주정 하나 없고 순하다며 좋아하시고 엄만 서글서글하니 사람이 싹싹해서 좋다며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날 남자친구는 술을 평소엔 정말 싫어하는데 잘 보이려고 무리해서 술을 마셨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도 그날 남자친구를 보면서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잘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모님과 남편의 3살 형인 시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숙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결혼을 반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허락은 쉽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 형욱이가 먼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먼저 가야지. 큰아들이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결혼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순서 상관없이 형욱이 먼저 결혼하거라. 그럼 예비 며느린 지금 가게를 하고 있다고? 네, 아버님. 작게 빵집 하고 있어요. 난 그렇게 자기 기술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생각해. 아, 우리 형욱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기쁘구나.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 잘 해봐. 예비 시부는 정말 한 번 반대도 없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비 시모의 눈초리는 반갑지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서 상견례를 할 때, 그제서야 전 예비 시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다 같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먹었을 때쯤 예비 시모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돈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직 저희 큰애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솔직히 전 둘째가 먼저 결혼한다는 게 영 마음에 내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론 둘째한테도 결혼 좀 미루라고 하고 싶었어요. 사돈댁에서도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딸보단 아들이 먼저 장가가야 잘 산다던데.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사돈. 저의 아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얼른 사과드려. 아니 왜 그래 당신은? 아, 내가 뭐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이제 가족 될 건데 서로 마음은 터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사돈, 제 말이 좀 그러신가요? 아, 전 그저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꺼낸 것뿐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애들이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는데 이것 또한 부모로서 허락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시는 게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아, 이 사람이 워낙 첫째만 감싸돌아서. 그래도 결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째도 다 얘기 끝난 상황이고 제가 며느리 더 잘 챙기겠습니다. 뜬금없던 시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나마 중간에서 예비 시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덕분이었는지 어찌저찌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도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부모님께 사과하고 저에게도 미안함을 전하면서 그날의 사건은 그저 해프닝으로만 지나갈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전초 신호였는데 전 그걸 그때 미처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전 결혼을 하고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부는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평소에 말이 많으신 편도 아니었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늘 소소하게 절 챙겨주시곤 했죠. 특히나 전 결혼을 하고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안 입덧 때문에 시댁을 아예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제 입덧이 많이 나아져서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집에 갈 때 갑자기 시부가 절 부르시더니 뭔가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였습니다. 비닐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 바로 레몬맛 사탕이었어요. 형욱이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좀 속이 나았다길래 주변에 물어보니 판다는 곳이 있어서 내가 아주 싹쓸어왔다.
속이 부대끼거들랑 하나씩 까먹어. 다 먹으면 또 얘기하고 내가 또 구해다 줄 테니까. 아버님, 이렇게나 많이 사오셨어요? 저 주려고요? 아니,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단 거라서 하루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한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먹고 싶은 거 있거들랑 참지 말고 먹고. 그럼 이제 가보거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전 그 말에서 시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날 집에 가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몰라요. 절 이렇게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옆에서 엄청 웃더라고요. 뭐야, 당신 그렇게나 좋아? 아이, 어떻게 아버지가 사탕 하나 줬다고 그렇게 울어? 남들이 보면 난 아무것도 안 해줬는 줄 알겠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챙겨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난 밥 먹으러 오라길래 진짜 딱 밥만 먹고 올 건가 보다 했더니 안 그래도 아버지가 당신 임신했다는 거 알고선 맨날 뜬금없이 전화 와서 이것저것 묻더니만 이래서 나한테 계속 전화하셨구나. 참 우리 아버지도 대단하시네. 아들은 안 챙기고 아주 며느리만 챙기셔.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남편은 옆에서 장난치며 절 놀려댔지만 전 그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부께선 진짜 그 후로도 절 은근슬쩍 챙겨주시곤 했어요. 시모가 조금이라도 저한테 뭘 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일어나셔선 시킨 걸 대신 다 해주시곤 했고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부는 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모아둔 쌈짓돈까지 꺼내 제 산후조리 비용도 대주셨답니다. 옛말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던데 정말로 딱 그 말이 맞더라고요. 며느리 귀한 줄 아는 시아버지 덕분에 전 편안하게 산후조리도 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시모는 어땠냐고요? 사실상 시모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모의 관심사는 오로지 시숙뿐이었어요. 시숙은 어릴 적부터 워낙 자유분방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하는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 아무리 시부모님이 결혼해라 결혼해라 닥달을 해도 옆에서 아예 듣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막 옆에서 시숙 혼처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꺼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숙의 말을 듣고 정말 속으로 헉소리가 절로 나오기도 했네요. 신이야, 네 시숙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둘 거야? 너도 결혼했으니 네 시숙 짝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뭐 네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니? 참하고 조용조용하고 내조 잘할 여자면 딱 좋은데 말이야. 엄마, 난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쁘면 돼, 예쁘면. 예쁘면 장땡이지 뭐.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던 시숙이 이렇게 말을 하니 진짜 말문이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시숙이 진짜 잘생기고 멋있었다면 제가 말도 안 꺼냈겠죠. 시숙은 술을 좋아해 뱃살이 아주 두둑한 말 그대로 평범한 40대 남성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외모를 따지고 있으니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시숙에게 막 화를 냈던 건 시부였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가, 저 말 하나도 듣지 말거라. 소개는 무슨, 소개해줄 생각도 하지 말고 쟤는 아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아니, 당신은 뭘 그렇게까지 말해. 우리 큰아들 정도면 외모 따질 수 있는 거지. 고슴도치도 지 새끼니 예쁘다던데 당신이 딱 그 짝이구만. 쟤는 누가 시집 오겠다고 하면 돈을 오히려 쥐어줘야 될 판이야.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들만 감싸고 있어. 이렇게 시모는 항상 시숙을 감싸기 바빴고 시부는 그런 시모를 못마땅해 하시곤 했어요. 저로선 사실 크게 불편할 건 없었습니다. 원래도 시숙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시모다 보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숙에 대한 시모의 사랑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죠. 그 뒤로 첫째 아들 낳고서
이듬해 둘째 딸까지 낳게 되자 시부는 정말 손자, 손녀 바보가 다 되셨어요. 손자는 첫 손자라 그런지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고 소녀는 아이를 데리고 가면 품에서 아예 내려놓질 않으셨어요. 심지어 저희 둘째 딸 돌잔치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땐 금가락지부터 금팔찌까지 온갖 장신구들을 잔뜩 딸 선물로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쁜 손녀, 나중에 커서 할애비가 더 좋은 거 많이 해주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할애비가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손녀 잘 클 때까지 건강하게 있으마. 아버님, 모아두신 돈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아이, 저희 딸 손가락 남는 게 없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이 정도야 뭐 우리 귀한 손녀 위해선 다 해주지. 우리 집안에 딸이 귀해서 그런가. 아이, 손녀가 있으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네. 사실 시댁 쪽에선 딸이 귀하다 보니 시부는 손녀가 너무 예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부를 보면서도 시모는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이고, 둘째 아들 자식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나중에 우리 성욱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얼마나 잘해줄 건가 몰라. 나 이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나중에 우리 성욱이 자식 낳으면 이거보다 배는 더 해줘야지. 당신은 그런 말 하기 전에 큰아들 창가나 보내. 창가도 안 간 놈이 자식은 무슨 자식. 큰아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 손주들 생각을 더 해봐. 그러다 손주들 커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큰아들 장가 가서 손주 나오면 걔 내가 아주 물고 빨고 다 키워줄 거니까. 그렇게 장가도 안 간 큰아들 자식만 생각하는 시모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정말 시모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4년째 됐을 때 갑자기 시숙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형님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딱 인사를 오던 날 전 예비 형님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기업에 다닌다던 형님은 정말 딱 보자마자 와, 예쁘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거기다 성격도 어찌나 착하고 순했는지 까탈스러울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죠. 오히려 첫인사라던 날 저한테 슬쩍 다가 웃으며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서라고 해야 되죠?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해요. 제가 형님이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해요, 동서. 형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시숙네 신혼집이 저희 집과도 가까워서 형님은 쉬는 날이면 제 가게로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형님이 결혼하고서 그의 아이를 갖고 나선 더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졌죠. 형님은 항상 절 치켜 세워주고 칭찬도 많이 해줬답니다. 와, 동서, 난 동서 베이커리 올 때마다 매번 놀란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빵을 잘 만들어. 난 이런 미적 감각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신기해. 동서 진짜 대단하다. 이거 다 새벽에 나와서 만드는 거지? 애들도 돌보고 일도 하고. 에이, 정말 대단하다. 에이, 형님이 더 대단하죠. 형님도 지금 임신했는데 휴가도 막달 돼서 내신다면서요? 아, 전 그때 배 어느 정도 불러오니까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형님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전 형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동서. 난 우리 동서만 만나면 내 자존감이 아주 하늘 높이 솟구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꾸 여기 오고 싶나 봐. 동서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저흰 정말 절친한 형님 동서 사이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의 결혼 생활은 사실 녹록지 않았어요. 시모는 시숙에 대한 과도한 사랑 때문이었는지 형님을 엄청나게 못살게 구셨거든요. 시댁에서 같이 모여 밥 먹기로 한 날 가보면 늘상 시숙네는 먼저 와서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보면 형님은 항상 부엌에 있고 시숙은
전에 자기가 쓰던 방에서 내내 잠만 자곤 했고요. 조카가 태어나고 난 후에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답니다. 애가 울면 시숙이 깨나서 애를 보거나 해야 하는데 시모는 늘 형님에게 가서 재촉하곤 했습니다. 이애, 너 안 들리니? 애가 저렇게 우는데 지금 뭐하고 서 있어? 아이, 빨리 가서 애 달래라, 달래. 아유, 이러다가 우리 성욱이 깨나겠네. 그렇게 형님은 애 보랴 밥하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고 그때마다 전 시모에게 따져묻곤 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가서 애 봐주시면 되잖아요. 와서 음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감독 마냥 계속 지켜만 보시고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조카는 어머님이 좀 봐주세요. 형님이랑 제가 저녁상 차릴 테니까요. 아니 애를 엄마가 봐야지 누가 봐. 니들 애도 울면 네가 보지 내가 가서 보니? 참, 너는 꼭 네 형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 나서서 그러더라. 어머님이 좀 너무하시니까 그렇죠. 그만 좀 하시고 형님 대신 어머님이 가서 보세요. 형님 저랑 이거 마저 해야 하니까 어머님이 좀 가서 봐주시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저는 시모에게 뭐라고 했지만 시모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시부와 남편이 막 시숙을 깨우려고 하면 시모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자는 애를 왜 깨우려고 그래? 아, 잘 자고 있구만. 그냥 놔둬. 굳이 꼭 깨우려고 하는 신부가 뭐야? 아이 당신이나 놔둬. 아침부터 와가지고선 큰며느리만 고생하고 쟤는 내내 잠만 쳐자고 있어. 와서 뭐 하나 거들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도 이러는 거 보면 집에 가서는 어쩔지 안 봐도 뻔하다. 당신 그러는 거 며느리한테 못난 모습 보이는 거야. 못난 모습은 무슨 못난 모습이야. 아이, 당신은 젊었을 때 안 그랬어? 당신도 내내 잠만 잤지 뭐. 남편이 밖에서 애써서 돈 벌어오면 쉬는 날 좀 자게 둘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아, 그때야 나 혼자서 돈 벌 때고 쟤는 지만 버는 것도 아니면서 뭔 유세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쟤 여기서 자게 냅둘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해. 결국 시부의 화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은 시부가 시숙을 깨워 온갖 집안일을 다 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숙은 투덜대면서도 시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시부가 평상시에 말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한번 화를 내시면 진짜 불같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시숙도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불똥이 어디로 튀었는지 아세요? 바로 형님한테 튀더라고요. 시모는 그 일을 다 형님 탓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휴, 잘 자는 걸 괜히 깨워가지고선. 큰애야, 이것 봐라. 네 남편 집에서도 편히 못 자고, 어? 아, 이렇게 집안일 해야 되겠니? 네가 잘했으면 이 사단이 낫겠어? 전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형님은 워낙 사람이 순하고 모질지 못해 화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런 형님을 보면서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막 시모에게 따지기도 했죠. 아니 어머님, 그게 왜 형님 탓이에요? 형님 몸이 3개예요, 4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도 보고 요리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뭐 맨날 저러라고 하는 거니?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좀 쉬게 냅두라는 거지. 아, 제가 내내 저러겠어? 집에 가선 또 잘 도와주겠지. 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넓고 배려심 많은 앤데 가만히 지 집에서도 누워 있겠냐고.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시댁에서 저렇게 자냐고요. 어머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 저희 가요, 가. 결국 제가 형님의 손을 끌고서 밖으로 나와버렸고 시모는 그런 제 행동이 너무 얄밉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저한테 연락도 없으시고 남편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나 남편이나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시모가 한 일이니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 시모가 참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시숙도 너무 얄밉고 거기다가 형님은 너무 안쓰러웠어요. 사실 제가 형님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갈라섰겠지만 형님은 또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님네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조부모님 손에 자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서 이혼을 형님은 선뜻 결정하지 못했죠. 그런 형님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그저 옆에서 형님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번에 나한테 오랜만에 어머님이 전화 오신 거 있지? 한동안 나한텐 전화도 안 하시더니 난 웬일로 전화 왔나 했어. 근데 왜 했는지 알아? 그때 내가 남편이랑 싸워서 며칠 말 안 하고 있었거든.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선 한참을 그렇게 잔소리했다니까.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주버님이 또 생각 없이 그걸 어머님한테 다 얘기했나 보네요. 아니 그럼 그걸 그냥 다 듣고 있었어요? 형님도 그냥 뭐라고 하라도 내시지. 내가 화내서 뭐해. 어차피 여기 내 편도 없고 어머님한테 화내봤자 남편은 더 불같이 화내니까. 아니 왜 형님 편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형님 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두워지는 형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스런 예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은 저에게 갑자기 울면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빨리 집으로 와달라는 형님의 말에 가게를 잠시 닫고서 형님네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말문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집 안꼴이 아주 개판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님, 이거 도대체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물건들이 왜 죄다 밖으로 나와 있어? 뭐예요? 뭐, 도둑이라도 든 거예요? 동서,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거 남편 이래놓고 집을 나간 거야. 네? 아주버님 이렇게 해놓고 집을 나갔다고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가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이러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몰라. 분명 바람핀 그 여자네 집에 갔겠지 뭐. 뭐라고요? 바람이요? 네. 시숙은 그 착한 형님을 놔두고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시숙이 밖에서 불륜을 저지른 걸 형님이 딱 알게 되었고, 그래서 따지니까 집을 아주 뒤엎고 나가버린 거였어요. 뭐 묻은 개가 썩낸다더니 딱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너무 속상해하고 울기만 하고 전 그런 형님을 보면서 화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형님,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변호사부터 이제 알아보고 형님, 진짜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놈 없다잖아요. 이번 참에 독하게 마음 먹어보는 게 어때요? 동서, 안 그래도 나 이젠 더는 안 되겠어.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작에 내가 주변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나도 지쳤어. 그렇게 형님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전 이것도 사실 너무 늦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작에 형님이 냉정하게 돌아설만 했는데 형님이 너무 착했던 게 죄였던 거죠. 당연히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서 당장이라도 시숙 머리채라도 잡고 올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정신머리 없는 자식, 이 자식 어디 있대? 당장 내가 가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어디서 감히 그 난리를 피워? 당장 연락해봐.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내가 당장 가서라도 끌고 올 테니까. 아버지,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아, 도대체 뭔 생각인지 정말. 어떻게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동네 창피해서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정말 남다른 아들 사랑을 보여주시더군요. 다들 그러지 말어. 걔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랬겠지.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데 밖으로 안 둘 남자가 어디 있겠어? 어릴 적부터 마음이 약해가지고선 자기한테 매달리는 사람 매몰차게 못한 것뿐일 거야. 걔가 원래 그랬잖아.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그냥 절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똑같이 밖에서 일해서 고생하면서 집에 오는데 누군 내내 누워서 쉬고 누군 내내 애들 보고 살림하고 마음 둘 곳 없는 게 시숙이겠어요? 어머님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성질이니?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도 네 자식 커서 그러면 내 맘 알 거다. 전 제 자식들이 그렇게 크면 아주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거예요. 어머님처럼은 안 해요, 절대. 중간에서 시부한 남편이 말렸기에 망정이지.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결국 시숙은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피웠으니 그 대가는 참혹했죠. 형님은 냉정하게 소송을 했고 위자료도 받아내고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도 형님이 데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야 형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동서, 정말 고마워. 나 동서 아니었으면 용기 못 냈을 거야.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동서는 행복하게 잘 살아. 전 형님을 보면서 그저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일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시숙은 이혼 후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한동안 그렇게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제 빵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생전 챙겨준 적도 없었던 반찬까지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어?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아가, 바쁘냐? 이제 점심시간인데 이거 내가 반찬 좀 싸왔다. 가서 집에 놔두고 너랑 나랑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 그렇게 전 시모를 데리고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챙겨준 반찬을 정리하고 대충 점심을 차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 집을 쭉 보더니만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니들 여기 집에 방이 몇 개였더라? 세 개였나? 네, 세 개죠. 근데 그건 왜 어머님? 아니 어차피 아직은 애들 어리니까 다 같이 자는 거지? 아니요. 애들 방 하나씩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저는 너무나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턱 막혀버리더군요. 시모는 대뜸 저한테 시숙을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형제라곤 둘뿐인데 이제 네 시숙도 혼자니까 네가 잘 모셔야 하지 않겠어? 옛날엔 형제 중 한 명 이혼하면 이렇게 아래 재수 씨가 모시고 살고 그랬다더라. 우린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드니까 니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체 아주버님을 제가 왜 모시고 살아요? 큰애 이혼하는데 네 탓도 있잖니. 네가 큰 며느리 꼬셔가지고선 이혼하라고 그랬다며? 그 착한 애가 독하게 왜 이혼 소송까지 하는가 했더니만 네가 이혼하라고 옆에서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럼 네 탓도 있는 건데 너 어떻게 뻔뻔하게 나 몰라라 그래? 뭐라고요? 어머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네 남편이랑 자꾸 부딪혀서 우리랑 같이 못 살아. 그러니까 니들이 모시고 살아. 이혼 안 해본 너 모를 거다. 우리 큰아들 마음을.
그러니 아주 왕처럼 오시면서 마음 좀 달래게 해라. 그제서야 전 시모가 왜 절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시모는 끝까지 자기 큰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동안 시모가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도 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결코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시모에게 거절을 했어요. 와, 제가 아주버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그 마음 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한번 겪어볼게요, 이참에.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주버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전 저희 남편이랑 살 생각 없어요. 그러니 이혼할게요. 뭐?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까 어디 시애미 앞에서 지금 할 소리야? 헤어질 결심하니까 하는 소리죠. 이렇게 된 거 제가 다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주버님 저렇게 된 거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주버님 정신머리 없게 키운 거 그게 다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폭탄 돌리지 마시고 어머님이 그 폭탄 평생 껴안고 사세요. 제가 둘째 아드님도 같이 반납할 테니까 그 귀한 아들들 어떻게 잘 아등바등 껴안고 살아보시라고요. 전 여기서 빠져드릴게요. 뭐? 야, 너 어디가? 어디 가냐고? 전 그렇게 황급히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는 내내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남편한테 시모가 바로 전화를 했는지 저한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예 받지 않았는데 쉴 새 없이 오는 전화에 전 한운 수 없이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지? 나 아주버님 안 모시고 살아. 그래서 나 당신이랑도 못 살겠네.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나 벌써부터 지긋지긋해. 그냥 당신이랑 또 끝내자. 끝내. 여보, 그런 말이 어딨어. 안 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형 데리고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안 해? 어머님 내일도 모레도 나한테 와서 들들 볶으실 텐데 그 스트레스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난 그거 더 이상은 못 견뎌. 애초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여보,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해결할게.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잠깐만 있어봐.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의 전화를 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고 뭐고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이 집안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절 찾아와 시숙을 모시란 얘기를 했단 걸 알게 된 시부가 짐을 다 싸들고 고향 시골로 가버리셨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의 핸드폰에서 제 번호와 자신의 번호를 삭제하고 절연 선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차단하고서 얼마 후 당연히 시모가 제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역시나 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야, 너, 너 감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집안을 아주 망치려고 들려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 나랑 연 끊게 하니? 그러고도 장사 잘 될 줄 알았어? 내가 아주 여기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어머님, 가세요. 앞으로 전 어머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대체 여기 와서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남편한테 연 끊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머님을 남편이 직접 끊은 거라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우리 아들 꿰내가지고 나랑 연 끊으라고 한 거잖아. 네가 뭔데 천륜을 끊어? 시모는 정말 악에 바친 상태로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쯤 시모가 제 가게를 찾아와 이 난동을 피울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죽을 때까지 내 얼굴 못 보게 될 거라고 누누이 말했죠? 아니, 형우가, 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형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매번 형, 형! 그렇게 차별하고 키웠으면서 이제 와서 나보고 형 뒤치다꺼리 하라고요?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제가 더 싫어요. 형우가, 너 어떻게 형한테 그래? 너한텐 하나밖에 없는 형인데 어떻게 너 형을 그렇게 대하니? 형 그렇게 된 거 다 엄마 탓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여기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면 나 그다음에 형 일하는 곳에 가서 난동 필 거니까 그걸 보고 싶으면 또 찾아오세요. 형이 어딜 가든 내가 쫓아가서 난동 피고 살 거니까 어디 한번 그 귀한 형 인생 더 망치고 싶으면 또 오시라고요. 결국 이런 남편의 분노에 시모는 당황하더니 이내 가버리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형과의 차별 속에서 자라면서 늘 엄마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마음속에 차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시부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줬기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남편은 올바르게 크지도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삐뚤어진 그 사랑이 결국 이런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그나마 중재를 하던 시부마저 시모에게 질려 시골로 가버리자마자 시모는 도를 넘어선 거였고요. 결국 남편은 그렇게 시모와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태껏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한 거죠. 그날 이후 시부에게서 종종 연락이 오는 걸 들어보니 시모는 시숙 뒤지다거리 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간다고 하더군요. 시숙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 엄마가 해주는 빨래, 엄마가 청소해주는 집에서 살면서 지냈습니다. 나이가 이제 곧 50이 다 되는 아들을 거의 80이 된 노모가 뒤지다거리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시모의 그 애타는 애정도 이제는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 요즘은 시모가 시숙한데 나가 살라며 매일같이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아마 시모는 평생 시숙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종종 시부가 계시는 시골로 내려가 같이 밥을 먹고 오곤 합니다. 그렇게 시부와 만나며 남편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상처를 많이 치유하고 있어요. 시부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고 저희 애들도 너무나 예뻐해 주신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남동생은 얼마 전 결혼해 저희 친정에도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앞으로는 올케와도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전 애들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대하고 있답니다.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저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겐 차별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죠. 그렇게 아이들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잘 꾸려 나가 보려고요. 이번 일도 그렇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것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린다면 그건 결국 남에게도 피해가 되지만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잘못도 인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 후회하고 계시다면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행동하신다면 분명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여야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